70살 먹고 바람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 노후 자금 2억 원까지 그 여자에게 퍼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 알거지로 만들고 버리겠다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한 여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채널 인생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오래된 부엌의 공기가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여보, 또 새벽부터야? 남편 영수 씨가 졸린 얼굴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이에요. 당신 아침은 제가 차려야죠. 이제 좀 쉬어. 당신 나이도 있잖아. 쉬긴요. 내가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놓이지. 남편은 피식 웃으며 신문을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면서 저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향이 부엌에 퍼질 때면 늘 우리 집 냄새 같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젊은 느낌의 향.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셔츠를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향은 분명 그 셔츠에서 났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향이에요? 향?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아, 아마 세탁소에서 뿌린 거 아닐까? 세탁소에서 이런 냄새를 뿌리나요? 요즘은 뭐 향기 서비스 같은 것도 한다던데.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오해하는 걸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귓가에 그 향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순자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제부 요즘 아주 젊어졌더라. 네.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머리에 젤 바르고 여자랑 커피 마시고 있던데.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언니, 그이가 그럴 사람이에요? 나야 모르지. 그냥 봤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런 일은 없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친구들이랑 밥만 먹었어. 그래요? 시장에서 봤다던데요, 여자분이랑? 무슨 소리야? 아, 순자 아줌마 또 헛소리했구만. 그는 웃었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세탁을 하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카페 스탬프 카드. 뒤에는 볼펜으로 적힌 번호가 있었습니다. 010-3.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향, 그 웃음, 그 종이 한 장.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확실한 걸 잡기 전까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강릉 좀 다녀올게. 강릉이요? 응.
공기도 좋고 머리 좀 식힐 겸. 그래요. 다녀오세요. 그는 짐을 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 사이로 마음 한켠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위로 흐르는 빗줄기가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그 사람 정말 나를 버릴 수 있을까? 비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아직도 남편 셔츠에 배어있던 향수 냄새. 그 모든 냄새가 뒤섞이며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나겠죠. 그 말은 결심 같았고 예언 같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향수 냄새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요. 남편이 강릉으로 여행을 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렸고 부엌에서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커피 마실래요?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던 사람이 오늘은 이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번에 며칠 있다 오신대요? 글쎄,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더라. 요즘은 나보다 친구들이 더 좋대.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아버지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잊었을 대화인데 그날은 묘하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제 인생의 균열이 될 줄은요. 사흘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받아보니까 좋더라. 그는 신발도 벗기 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 그래요?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다녀왔어요? 그냥 뭐 다들 늙으니까 옛날 얘기만 하지.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어요? 응? 아, 귀찮아서. 그런 거 찍을 나이도 아니잖아. 그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이상하게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치우다 가방 속에서 낯선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뭐? 이 스카프요. 가방에 있었어요. 아, 그거 친구 부인 거야. 차에 같이 실려서 온 모양이지. 그래요? 근데 향이 참 독특하네요. 젊은 여자들이 쓰는 향 같은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마. 피곤하다. 그 말투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라벤더 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도 밥 짓는 소리도 그날은 이상하게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신경 좀 끄고 살면 안 돼?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당신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말투도 눈빛도요. 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제발 좀 그만해. 피곤하다고.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그만 좀 하자. 괜히 별일 아닌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달라졌잖아요. 난 그게 무서워서 말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들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작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잘 다녀왔어. 그 사람은 몰라. 응, 내일 또 보자.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베개 위로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배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좀 짜네.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그런가 보네.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이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래요, 민호 씨. 그쪽도 다들 잘 있죠? 그럼요. 요즘은 다들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강릉 다녀왔다고 해서요. 다들 같이 갔나 싶어서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예, 강릉이요? 네, 남편이 친구들이랑 다녀왔다길래요. 아이고, 형수님, 그날 모임 없었어요. 형님이 허리 아프시다고 못 나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못 나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다들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민호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얼음처럼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라벤더 향, 스카프, 여행, 그 통화. 모든 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강릉은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고 창밖의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말자.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남편이 외출하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은 공동 명의시죠? 네, 남편이랑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하나 받으셨어요. 대출이요? 네, 2달 전에 개설됐고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도장,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 그 모든 게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우산을 펴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내 통장이야, 내 노후 자금이야, 그 여자한테 쓰려고 한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대신 입술을 꼭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네요.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볼, 메마른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안에는 아직도 남은 존엄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눈 떠야지.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냉정한 결심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과 커피잔.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응? 친구 만나러. 또요? 그래, 요즘 모임이 많아서 그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허둥지둥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엔 나가기 전에 제 눈을 한번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눈길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자동차 시동 소리, 그 모든 게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가 나간 뒤 거실에 남은 건 텅 빈 머그잔 하나와 식지 않은 커피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냄새 하나하나가 이 집안의 공기를 얼마나 차갑게 만들지 말이에요. 며칠 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와인바 오후 10시 37분 2인 테이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당신 셔츠에서 나왔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간 거야. 모임 끝나고 잠깐 들른 거지. 이 시간에요? 그래, 늦었지 뭐. 나도 피곤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캐물어.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 말은 다시 한번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급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보험 광고. 저는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밤마다 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다 그래. 제발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하다고. 그러곤 등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의 파란 불빛이 베개 옆을 비추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어진 선, 그리고 나와는 이미 끊겨버린 관계의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요즘은 그 친구분들이랑 자주 보나 봐요? 응, 뭐. 다들 나이 드니까 더 자주 만나야지. 그럼 다음엔 나도 인사드릴게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됐어. 남자들끼리 노는데 뭐하러 나와? 왜요? 나도 같이 밥 한 끼 하는 게 뭐가 그래요? 그냥 좀 조용히 살아.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살아. 그건 남편이 예전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베란다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응, 내일 저녁 괜찮아. 그 사람은 집에 있어.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집안의 그림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 모금 남은 커피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면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가 들어오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규칙적인 고요가
오히려 모든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요즘엔 누가 그렇게 자주 연락해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또 시작이네. 별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뭐가? 당신이요. 당신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탁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하루 종일 의심하고 캐묻고 피곤하다고 했잖아. 내가 궁금한 건 단 하나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당신 전화할 때마다 나오는 그 이름 다 들었어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참 상상력이 대단하네. 그게 상상이라면 좋겠죠. 공기가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을 들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사람을 의심할 때도 정도가 있지.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뭐? 내 통장, 당신이 담보로 잡았죠. 그 2억 원, 그 여자한테 쓴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고르던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확신은 곧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남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 나도 좀 숨 좀 쉬고 싶었다. 숨 쉬겠다고 이렇게 사람 짓밟아요? 짓밟긴 뭘 짓밟아.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편하게요? 내 통장 팔아먹고 거짓말하면서.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다 우리 집안 돈이잖아. 우리 집안 돈이요? 그래, 당신도 먹고 나도 쓰고 그게 부부지. 그게 당신 논리예요? 논리든 뭐든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해. 다 늙어서 돈 붙잡고 싸워서 뭐 남는다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편하게 늙자고요? 당신은 이미 내 노후를 팔아먹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둘 사이의 마지막 대화 같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만해. 나 지금 피곤하다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피곤하겠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남은 건 차가운 커피 냄새와 꺼져가는 불빛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청소를 하는 척하며 서랍을 열었고 통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숨이 막히는 불안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가 샤워실로 들어가자
저는 조용히 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눌렀습니다. 최근 통화 하루에도 3번씩. 그 사람은 집에 있어.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낯선 카페, 낯선 손, 낯선 미소,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던 그 편안한 웃음으로요. 이제 확실하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자 종이 넘기는 소리만 거실을 메웠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처럼요. 잠시 후 남편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뭐해? 그냥 내일 반찬거리 보려고요. 그런 건 낮에 하지. 낮엔 피곤하잖아요. 요즘 당신처럼. 그는 제 표정을 의식한 듯 잠시 저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 미소, 그 거리, 그 손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은행 직원이 말했던 대출 서류. 2달 전에 개설됐고 금액은 2억 원이에요. 그 대출 서류의 보증인 이름이 수진이라면 저는 곧장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맞습니다. 보증인 이름은 김수진 씨 맞으시죠?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서류 위의 이름, 낯선 필체, 그리고 그 옆에 남편 도장. 그 둘이 같이 은행에 왔던 거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건 남편이 아니라 함께 늙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계좌, 남편이 알지 못하는 제 이름의 재산, 그리고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할 복수의 시나리오. 그날부터 저는 날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몰래 제 이름으로 새 계좌를 열고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마치 숨 쉬듯 매일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그 돈은 제 인생의 마지막 방패이자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냄비 속 끓는 국물보다 제 속이 더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하네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류장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서류철 사이에서 하나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명란엔 남편의 이름 그리고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낯선 신축 아파트, 금액은 정확히 2억 원.
그래요. 그렇게까지 했군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10시를 넘기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식탁 위에 계약서를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대출받아 산 아파트요.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어요. 그걸 왜 봐? 제 이름으로 담보가 잡혀 있더군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쩌겠다는 거야? 팔 겁니다. 뭐? 그 아파트요. 제 이름으로 넘어간 담보니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내 돈이야.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건 제 몫이에요. 뭐라고? 당신이 내 인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제가 되찾을 겁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이 나이에 이러면 뭐 남겠어. 그냥 아무 일 없던 걸로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당신 없는 세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눈빛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요. 뭐? 이 집, 제 이름이에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만 이 집만큼은 못 빼앗아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보다 제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내리고 커튼 틈으로 번개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때네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고요했고 아침마다 들리던 TV 뉴스 소리도 저녁에 끓던 국물 냄새도 이제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움보다 평화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가을바람이 들어왔고 해가 질 무렵이면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TV를 켜는 일이. 하지만 그 조용한 식탁 앞에서 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제 얼굴을 다시 만났습니다.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거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낡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카메라를 닦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돌았습니다. 가을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어르신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제 마음을 기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야 좀 쉬는 중이에요. 그 대답이 제 스스로도 낯설 만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빗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여전히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현관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결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듯 했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남편의 서류가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종이 찢기는 소리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마친 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네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이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느리게 또 하루는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가끔은 지난 날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의 분노도 눈물도 이제는 마치 오래된 필름 속 한 장면처럼 흐릿합니다. 남편은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으니 지방의 작은 방을 전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미움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에게 더 이상 제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결국 자기 선택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작은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줍니다. 며칠 전 심은 국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란 꽃잎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 심을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이젠 누가 곁에 있지 않아도 제 하루는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에 제가 생각납니다. 눈물로 밥을 넘기던 그때의 나, 모욕과 불안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던 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때의 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이 창가를 물들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하겠죠. 그래도 혼자 남는 게 쓸쓸하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쓸쓸함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일기를 덮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삶은 견뎌야 했지만 존중을 아는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노을이 깔리고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